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444명 발생했습니다. 엿새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백신과 관련된 이슈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하지만 예년 같은 설 명절 풍경은 이제 더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화상 인터뷰 시간에는 서울역 부역장님을 연결해서 현장 상황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특보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살펴봅니다. 유민호 기자. 네,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상황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444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300명 안팎을 기록하던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는데요. 해외 유입을 뺀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모두 414명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많은 16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에서 157명, 인천은 18명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을 빼면 부산에서 18명이 확진됐고 광주와 대구에서도 각각 14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거 쏟아지고 있는데 아직 감염이 취약한 시설에서 집단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사망자 수를 비롯한 다른 지표도 확인해 보죠. 네, 어제 하루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위중하거나 중증 상태에 빠진 환자는 18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3차 대유행을 지나 진정세로 접어들었지만 전국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사실상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인구 이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만큼 재확산의 고리가 되진 않을까 방역당국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철저한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산밀 환경에서의 철저한 소독과 환기, 그리고 한순간도 방심 없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는 이런 사항들을 지속하여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설 연휴를 맞아서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설 연휴 방역대책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네, 이번에는 백신 이야기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되죠? 네, 식품의약안전처는 약 1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품목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는 오후 2시에 나오는데요. 특히 유럽 여러 국가가 이 백신을 고령층에 접종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어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허가가 난다면 접종은 오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백신과 관련된 소식은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또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 소식 한번 살펴보죠. 아직도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디에서 발생한 건지 짚어주시죠. 네, 어제 하루 서울에서는 169명이 확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2만 5천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병원과 요양시설, 사우나 등 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8시간 동안 집계된 사례를 살펴보면 성동구 한양대병원, 노원구 요양시설과 관련해 각각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강북구 사우나와 중랑구 아동시설에서도 1명씩 추가 확진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네, 자치구들도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고 있는데 살펴볼 내용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강동구는 고덕동에 있는 한 신축 빌라 공사장에서 확진자가 18명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서 건설 현장 앞에 있는 음식점이 고덕 바지락 칼국수에 방문한 사람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도봉구도 문자를 통해 2월 7일 오후 쌍문동에 있는 동궁 해수 사우나의 사우나 남탕 이용자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 코로나 1년을 겪으면서 서울 시민의 삶을 알려주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서울시가 오늘 신한카드와 서울연구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서울 상권의 매출이 전년보다 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금액으로 따지면 약 9조 원 가량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하루 평균 생활인구는 2월 코로나19 심각 단계 발령 이후 전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2월 3차 대유행 시기에는 최대 7.4%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코로나19 상황실에서 TBS 유민호입니다. 네, 유민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도 함께 얘기 나눠보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수요일이고요. 어제보다 늘었습니다.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444명,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제 집단 감염이 나와서 500명대로 바로 가는 거 아니냐 걱정이 됐었는데 추이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해 주시죠. 예,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어제부로 내일이 수요일이니까 수목금토가 중요하고 그래서 내일, 즉 오늘 확진자 수가 좀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생활 곳곳 가까운 곳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 내용이 좀 더 나빠지고 있어서 확진자가 더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다소 비교적 큰 곳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서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제가 좀 더 걱정하는 것은 생활 가까운 곳, 사우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슬금슬금 환자들이 더 나오면서 생활 곳곳으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설 연휴와 맞물리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수도권에서 75에서 80% 이르는 환자가 계속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일에 설 연휴가 되어서 수도권의 분들이 지방으로 흩어진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인을 보건대는 하루 이틀 단지 늘어난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지금 사실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부천에 있는 종교시설과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만 53명이고 게다가 또 종교시설은 기숙사에서 집단 생활까지 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이 종교시설이나 특히 이제 기숙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반복되는 사례가 나타나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 영생교와 보습학원으로 연결고리를 하는 집단 감염이 이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 교수님 말씀에 덧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이 또 다른 고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주간 좀 그 정체기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이제 이번 주부터 늘어나는 추이로 갈지 아니면은 마치 연시 연휴 기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동량이랑 접촉량을 확 줄여서 오히려 연시가 끝나고 나서 조금 진정세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설 연휴 기간을 활용해서 이동량과 접촉량을 확 줄여서 설 연휴 이후에 다시 좀 억누를 수 있는 상황으로 반전을 할 수 있는지 지금 고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설 교수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설 연휴 기간에 이동량과 접촉량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수도권에서 지금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지는 양상으로 나간다 그러면 다시 또 11월, 12월, 1월 초에 이어졌던 이 확진 환자 숫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좀 걱정이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제일 먼저는 우선 거리 두기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가 되면은 어차피 그동안 못 봤던 가족을 만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석 때에도 가족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족을 만나려고 하는 동기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던 가족을 만난다고 하는 자체가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만남을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를 가시든지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감염자와 접촉을 하더라도 마스크는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확실히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아는 것처럼 기본, 즉
마스크와 거리두기 이것을 이번 연휴에도 확실히 지켜셔야 이 위기를 우리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연휴 기간 동안 5인 이상 모이면은 과태료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과태료 내야 됩니다. 실내든 실외든지 간에 뭐 사적 모임 5인 이상이 성사가 되면은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내야 된다라는 것도 예.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저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좀 당부를 하고 싶은데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조금 전체적으로 좀 해이해진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사적인 모임을 가졌을 때 언제든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2차, 3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지난 연말 연시에 했던 것처럼 가능하면은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좀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절 앞두고 서울역 분위기가 어떤지는 잠시 후에 서울역 부역장님을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3만 7천여 명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대응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병상 확충에 따라 의료 체계의 대응 여력은 현재 충분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병상은 521병상, 중등증과 경증 환자를 위한 여유 병상은 약 12,000여 병상이며 현재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는 없습니다. 설 연휴를 맞이하여 의료 이용과 선별진료소 등의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의 모든 응급의료 기관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진료 체계를 유지합니다.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 편리하게 선별진료소, 병원, 약국 등을 이용할 수 있으시도록 운영 정보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그리고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차질 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설 연휴에도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시다면 꼭 가까운 곳을 찾아가셔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 동안 주요 전통시장과 중소슈퍼에 많은 방문객이 모여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한편 비대면 판매를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국의 전통시장, 상점과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정기소독을 실시합니다. 또한 방역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장 상인과 이용자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 500곳 내외의 전통시장, 상점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카카오톡 채널, 상인 정보통을 통해서도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의 비대면 판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을 통해 전국 약 350개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제수용품 등을 구입할 경우 무료 배달, 할인 판매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지역 특산품, 명절 선물 세트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쇼핑몰 자체 이벤트도 추진합니다. 또한 설 전후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을 높이고 구매 한도를 상향하여 온누리 상품권 판매를 지원합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3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6월 4일부터 10일까지 1주간 확진자는 총 346명입니다. 지난해 추석 직전에 환자 수가 약 80명 정도였음을 기억해보면 이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은 그 전주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동량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1월 초에 비해서는 30%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하루 환자 수의 약 78%인 271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도 4주 전 0.79에서 계속 높아져 1.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1.0을 조금 넘는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항을 종합해보면 3차 유행의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고 재확산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더욱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설 연휴에 귀성, 여행 등을 통해 지역 간 이동이 늘어나고 평소에 만나지 못하던 가족, 지인과의 만남이 많아지게 되면 3차 유행은 다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자주 만나지 않던 이들과의 식사, 다과, 음주를 동반한 모임은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강원도 화천에서는 수도권 주민이 설을 앞두고 가족을 방문하였다가 뒤늦게 확진되어 마을 주민 등 261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어제까지 7명이 확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설 연휴만이라도 그리운 가족을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시겠지만 내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시어 귀성이나 친지 방문,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께서 먼저 오지 않아도 괜찮다. 마음만으로도.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설 연휴에도 선별진료소는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코로나19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자,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이 되면서 물론 가족들이 모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연장이 되고 있고 서울역은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서울역 이장우 부역장님 연결해서 그곳의 상황을 한번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역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년 같았으면 예년 같았으면 고향 가는 티켓을 끊으려는 시민들로 창구가 항상 북적이곤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미 3회 전에 그 예매가 모두 종료가 되었고요. 지금은 상당히 한산한 수준입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 승차권 예매율은 어떻습니까? 철도는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소속 주말 수준으로만 열차를 운행할 계획인데요. 오늘 총 17만 석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고 오전 8시 기준 예매율은 78%입니다. 그럼 이게 그 예년과 비교하면 많이 예매율이 떨어진 상태인 건가요? 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설 연휴 기간 동안 아무래도 코로나19 방역에도 힘을 쓰실 것 같은데 어떤 방역 조치를 할 예정이십니까? 지역에는 평소보다 방역 횟수를 늘려서 매일 8회 이상 방역 작업을 하고 있고 KTX 등 모든 열차는 차량 기지에 들어가고 나갈 때 운행이 끝날 때마다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들께는 열차 타는 곳 입구에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꼭 하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열차 안에서는 마스크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고 음식물을 드시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열차 내 혼잡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차가 쪽 좌석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입석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명절에 비해서 혼잡도를 절반 이하로 낮아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열차 객실 내에서 우리가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기회가 아예 없는 거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 방역의 어떤 엄중한 시국을 고려해가지고 좀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 역사 그리고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당부해야 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전해 주시죠.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꼭 해주시고요. 열차 내 음식물 섭취 자제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철도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장우 서울역 부역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그 예매율이 오늘 기준으로 78%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수치가 뭐 적은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설 연휴 앞두고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KTX나 아니면은 뭐 코레일에서 굉장히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예매율이 78% 정도로 좀 높긴 합니다만은 그 예매할 수 있는 좌석수를 또 확 줄였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창가 쪽만 네, 더 그렇습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열차의 밀집도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 정도라면은 이동을 하더라도 뭐 열차 안에서 감염이 일어나거나 이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설 전에 미리 고향집 방문했다가 바이러스 전파시킨 사례도 나왔었죠. 네, 이제 굉장히 좀 답답한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휴 기간에 이동을 하면은 아무래도 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고향 방문해서 어르신들이나 혹은 친지들과 좀 교류를 하고 더군다나 이제 성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고향을 방문했다가 이제 집단 감염이 생긴 사례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아마도 추가적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어쨌든 간에 모두 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은 과태료 10만 원을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에서 방역을 위해서 꼭 하지 말라고 행정명령으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어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어르신들을 만나고 또 조상들께 챙길 것들을 챙겨서 마음이 뿌듯하시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례가 나오면 본인 가족들의 안전 그리고 또 공동체의 안전을 굉장히 해치는 행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슬기롭게 명절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지금 이제 설 명절에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고향 방문을 자제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신 지금 이제 여행지에 모이는 숙박시설에 뭐 지금 뭐 차고 넘친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족을 만나지 않고 여행지로 간다. 여행지에 지금 밀집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지를 통해서 감염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호텔이라든지 이제 다중이 식사하는 그런 식당을 통해서 감염 확산이 될 경우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다시 그곳을 통해서 살고 계신 곳으로 다시 확산의 위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에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일단 여행이 예정이 되셨으니까 일정은 소화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언제나 다중이용시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셔야 그것을 통해서도 감염 확산을 막을 수도 있고 같이 간 가족들도 안전하게 여행을 하고 돌아올 수 있다. 그런 점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코로나19 이 방송은 설 연휴에도 계속되니까요. 집에서 TV 켜시고 같이 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백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역당국이 백신 시간표를 내놨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4일부터 국내에 들어오고 26일부터 이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이제 정확히 말하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몇 차례 전해드렸듯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 창고에 지금 완제품이 적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고령층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는 시각적 최종심이 열리는데요. 그 최종심 결과가 오후 2시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면 아마도 18세 이상 그리고 65세 이상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허가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위원회에서 예방접종 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은 다음에 24일부터 안동공장 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물량의 일부를 출고가 되는군요. 네, 출고가 되는 겁니다. 국내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출고가 되면 이틀간에 걸쳐 가지고 접종 기간으로 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틀 후인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몇 차례 설 교수님과 제가 짚어드렸던 대목인데 1월 말부터 계속해서 화이자 백신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국내에 들어오고 빠르면 설 연휴 전부터 접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 연휴 후 그리고 2월 2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될 때까지도 화이자, 그러니까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의 접종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국내로 들어오는 일정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은 코백스 퍼실리티 쪽에서 이 화이자와 협의를 해가지고 한국으로 물량을 보내야 되는데 그 일정이 이상하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 24일에 이제 국내에서 안동에서 출고가 돼서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제 배송이 24일, 25일에 걸쳐서 이루어질 텐데요, 교수님. 콜드체인은 비교적 아스트라제네카는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이자 백신이 이제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는데 2월 말에서 3월 들어온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의료진이 접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1차 75만 명분은 아무래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돌봄을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접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신인 경우에는 콜드체인이 독감 백신과 마찬가지로 2도에서 8도니까 접종 센터에서 접종을 하는 게 아니라 배포를 한 다음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배포를 한 다음에 거기 있는 의료진이 아마 접종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서 혹시 거동이 불편해서 계신 분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외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 찾아가는 서비스도 일부 받는 그런 형태의 접종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콜드체인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이 백신들은 아마 접종하는데 상당히 신속하게 또 편하게 접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화이자 백신은 일단 알레르기 병력이 심각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 이게 화이자 측뿐만 아니라 미 당국의 권고이기도 합니다. 또 여러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굉장히 고령이면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접종을 하고 나서 직접적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망이 거의 50명 이상이나 나왔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많은 분들이 가짜 뉴스에 현혹이 되어서 소위 물백신, 문제가 있는 백신은 노령층,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노령층에 접종을 하고 효과가 아주 좋은 것은 의료진과 같은 분에게 접종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제가 분명히 경고를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금 영국에서 대규모 접종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전한 백신일 뿐만 아니라 65세 고령층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백신입니다. 동시에 안전하기도 하다는 거죠. 화이자 백신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 사고가 있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백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화이자 백신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국은 오늘 다시 3차 위원회에서 만일에 65세 이상의 접종을 권고한다 이렇게 되면은 신속하게 65세 이상이 접종을 하면서도 큰 위험이 없이 효과적인 백신이니까 오히려 잘 선택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첨언해 드립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가짜 뉴스 유포하시는 분들은 설 교수님이 레드카드를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화이자 백신 얘기해 주셨는데 국내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20대에게서 부작용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은요 걱정스러운 사례인데요. 이제 일부 언론에서 먼저 포착을 해서 보도를 했었고 질병청에서 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입국한 20대가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그 미국에서 입국할 당시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고 나서 경미한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입국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온몸에서 상당히 심한 경련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대구 칠곡에 있는 경북대병원으로 이제 경북대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이 되었고요.
그 응급실에서 지금 신경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대 그리고 화이자 백신 부작용으로 추정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관리청 등에서 역학조사 등등을 하고 있는 상황만 지금 확인이 될 뿐 지금 현재 구체적인 상태 같은 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알레르기 병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백신 이외에 다른 요인이라고 할 만한 지병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건강한 20대 성인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이분에게 달랐던 점은 화이자 백신 접종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백신 부작용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하는 의료진이 분명히 있고요. 이게 좀 더 이제 걱정이 되는 사례가 무엇이냐면 상대적으로 젊은 의료진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분의 이 경련을 일으키는 등등의 부작용이 화이자 백신의 부작용이라고 만약에 판명이 난다 그러면 이 화이자 백신 접종에 예정되어 있는 의료진들도 동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질병관리청 등도 굉장히 긴장하면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백신의 사고가 사망이라든지 중증 부작용이 생길 때 원인을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가령 독감 백신에 마찬가지로 독감 백신이 사망과 직접 연관성이 없다. 연관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말로 하면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도 밝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 것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도 밝히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화이자 백신이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연관성이 없다. 그러면 연관성이 없다고 나오겠죠. 그러면은 연관성이 있다고 만일에 이제 부작용을 겪은 데서 이거 부작용이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도 연관성이 있는 걸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A 백신, B 백신, C 백신 계속 접종을 하면서 어떤 군에게서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나 우리가 이걸 계속 지켜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화이자 백신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20대 청년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많은 부작용 사례가 보고가 됐습니다. 연관성이 있는 걸로요? 연관성이 확실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1월 4일부터 영국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인도에서 대규모 접종을 지금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한 건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지금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분들이 효과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효과나 안전성을 확답을 주기에는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그 적은 숫자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더 많은 사례가 생겨야 된다고 하는 유보적인 입장이지 효과가 없다거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진지하게 지켜보셔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진짜 그런 가짜뉴스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가짜뉴스가 많은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된 세계 각국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엇이냐면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게 효과가 명백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만한 데이터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숫자를 늘려야 된다라는 게 지금 이 65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한 나라들의 일관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성과 관계된 이슈가 아니라 효과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유통되는 많은 가짜뉴스들을 접한 분들이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유럽의 각국들이 승인을 보류하는 혹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에게 맞추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마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접종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그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게도 접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전성과 관련된 이슈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알레르기라든지 아니면은 상당히 심한 면역 반응을 유발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화이자의 부작용보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네. 경미하다라는 걸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겁니다. 지금 이제 중앙약사 심의위하고 3차 전문위가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중앙약식심의, 즉 이제 중앙약심이라 그러는데 이 결정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중앙약식심의위원을 해본 사람입니다. 오일환 위원장과 같이 심의위원을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거예요. 지금 원래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백신들이 임상 3상을 언제 마치도록 되어 있냐면은 올 10월에서부터 내년 2월 사이에 마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임상 3상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긴급 승인을 위해서 임상 3상을 다 못 끝마치고 허가를 냈다는 거죠. 긴급 승인을 위해서 임시 방편의 허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허가를 내줬느냐? 긴급하기 때문에 허가가 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00명을 봐야 되는데 10,000명을 다 못 채우고 몇천 명을 채워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냥 승인이 났다는 거죠. 긴급 사용 승인을.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앙약심회의가 열릴 때 자, 65세 이상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다른 백신들은 다 충분하고 다른 백신들은 모든 절차가 다 완결이 되어서 완전 무결해서 허가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위험과 편익 요인이라고 하는 둘 사이에 어떤 거를 가지고 결단을 내릴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는데 단지 임상시험자가 8%밖에 안 되니까 뭔가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백신들이 다 부족하다고. 그렇지만은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프로세스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마치 임상 3상이 다 끝나가지고 완전 무결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봐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중앙약심위의 결정에 매우 큰 문제가 있었다. 3차 자문위원회에서는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 K방역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나라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든지 간에 우리나라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토의하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가 오늘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눈치 보기식의 그런 판단이 아니라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 그런 관건 이제 데이터가 계속 충분하게 수집이 되어야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수집이 되고 있는 거겠죠? 네,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가짜뉴스 중에 하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특정 변이에 대해서 작동을 잘 못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백신들이 다 영국이나 남아공 변이, 특히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좀 취약해서 작동을 잘 못한다는 거죠. 영국 변이에 대해서는 전혀 작동 여부에 상관없이 잘 작동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백신은 매우 복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변이가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전 세계 일부 지금 백신 접종을 아주 원활하게 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변이를 걱정할 게 아니라 속도를 높여서 백신 접종을 한 다음에 집단 면역에 먼저 도달하게 되면은 변이는 별로 걱정 안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백신 접종을 보고 백신 접종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 변이를 무서워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 예. 이 말씀도 덧붙여드립니다. 그 아까 전에 나온 화이자 백신 부작용 의심 사례와 관련해서요. 이 사례를 어떻게 당국이 뭐랄까요? 조치를 해 나가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속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하고 신속해야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그래야 화이자 백신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국은 그런 점을 상당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걱정이 되는 대목이 이제 의료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이제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의료진들 사이에서 만약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는데 본인이 거부할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겠지만. 그런데 화이자 백신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거부하겠다. 라는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분명히 언론에 보도가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1,000만 명분 확보를 해서 3, 4분기 정도부터 나와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의료진들부터 화이자 백신을 부정해가지고 맞지 않는 사례가 이미 시민들에게 딱 각인이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못다한 얘기는 내일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고요. 저도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BS